수사 개입부터 셀프 승진 시도와 주말 골프까지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감찰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는 반면에 여당은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슈는 김성환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두 분 오셨으니까 오늘 한 줄 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특별감찰반 직원의 비위 의혹과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론, 한 줄 평을 부탁드립니다. 이준석 의원께 먼저 물어보면 안 되나요? 제가 사자성어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남적. 내일 남적. 네, 원래 내로남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내가 하면 일탈, 남이 하면 적폐.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청와대 기강회의가 그게 다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달 사이에 나온 뉴스들만 봐도 뭐 술 먹고 북한 술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 폭행을 사람을 때려 눕히고 10번 예. 발로 찼대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얼굴을 발로 찼다는데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협죄나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비서관이 이제 음주 운전한 것도 이제 있고, 최근에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취업할 자리 만들어내려고 누군가에 대해서 인사평가를 나쁘게 해가지고 보고서를 이제 올렸다는 건데, 저는 뭐 이런 거 자체가 사실 글쎄요. 지금까지 이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 대비해서 상대적인 도덕성을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예. 그런데 더 이상 그 주장하면 이제 희화화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 이제 뭐 우병우 민정수석실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직권 남용 사례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적폐로 몰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오는 반응 보면은 조국 수석은 몰랐다. 아니, 조국 수석은 여기 연계돼 있지 않다. 당연히 연계 안 돼 있겠죠. 연계돼 있으면 지금 우리가 이런 뭐 사퇴하라 말아 논란이 아니라 수사받아야죠.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연계 안 돼 있으니까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못 알아듣는 게 아닐 텐데 지금 자꾸 이제 뭐 연계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정권이 굉장히 궁색한 상황에 몰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줄 평 오늘 네. 넘기셨었는데 이제 제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말씀드린 게 한 줄 평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청와대 지금의 입장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예. 근데 사실 이 공을 오늘 민주당에서 받아서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개인적 일탈행위다. 야권에서 정치적 공세를 지금 펼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하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을 지금 여권으로 넘겼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뭐 비판을 하자면은 저도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로서 굉장히 뼈아픈 사건이기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의 청렴성에 대해서 그 어떤 정부보다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다만 이제 이런 논리가 예를 들어서 조국 민정수석이나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청와대 2기 참모진 개편까지 문제가 밀려나가기 전에 예. 청와대에서 어느 선까지 그러면 국민에게 적절하게 공개하고 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 개혁의 트리오라고 지금 오늘 뭐 박지원 의원도 표현했지만 사법개혁에 관한 문제, 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문제, 사법농단에 관한 문제,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문제. 예. 지금 다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것들을 다 추진해왔던 게 조국 민정수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장하성 정책실장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큰 타격을 입고 소득주도 성장의 상징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가 결국은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조국 민정수석까지 교체된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장하성 공정거래위원장 하나뿐인데 이게 예. 과연 우리가 지켜갈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한 두려움, 또 개혁을 계속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거라고 하는 굉장히 큰 고민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디서 불을 끌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예. 저는 딱 한마디로 이걸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식당 음식에 대해서 깨끗함이나 뭐 불결하다라고 한다거나 예. 아니면은 식당 음식 식재료를 잘못된 걸 좀 질 나쁜 걸 쓴다고 하는 국민의 불신이 많아졌을 때 좀 좋은 식당들이 공개했던 방법, 그러니까 취했던 태도가 있어요. 그냥 오픈 주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불신하게 되면 자꾸 그걸 감추거나 우리는 깨끗하다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주방을 오픈해주면 알아서 보니까 이거 괜찮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예. 지금 특감반 비위가 나왔을 때 이게 뭐 개인적 일탈행위다 뭐다 얘기할 거면 도대체 어느 정도에서 어디까지 개인적 일탈행위인지를 국민한테 정확하게 설명해라.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거기에 어디까지 관여했고 예. 얼마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 있게 받아들여서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알려줘라. 관여했으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만약에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에 합당한 대책과 합당한 내용들을 내놔야 국민들이 수긍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네. 만약에 여기서 그 내용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면 불이 진짜 청와대 전체로 번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김 선생님 말에 대부분 동의하는데 한 가지 이제 앞으로 진로에 있어가지고 가끔가다 이제 제가 노동신문 읽어보면요, 북한 애들이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씩 조언을 해요. 예. 경제를 이렇게 해라, 뭐 소득주도 성장을 예. 이렇게 해라 이런 게 나오는데 너무 웃기다 보니까 기사화도 안 되죠 이제. 그런데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볼 때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거든요 보면은. 근데 아까 이제 조국 수석이 어떤 상징으로서 해야 되는 개혁들이 있잖아요. 사법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지금 보면은 청와대 감찰반이라는 거는 진짜 자기랑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한 10명 남짓한 사람들의 이런 비위인데 이거 하나 본인이 관리하지 못했고 나는 몰랐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 재가가 안 된 건데 과연 그보다 더 큰 조직체들과 이제 다툴 수도 있는 이제 치국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검찰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건 거의 뭐 과연 조국 수석이 이걸 해낼 수 있겠냐에 대해 가지고 이제 회의감이 드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안타깝지만은 앞으로 아까 말했던 중요한 개혁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수 교체가 한번 필요한 시점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하는 거고 조국 수석이 사라지면 이 개혁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네. 어불성설이 돼버린 게 장하성 실장 이제 면직하면서 그 당시에 나왔던 말이 뭐냐면 장하성 실장은 빠지지만은 소득주도 성장은 끝없이 이제 갈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과 사람이 결합되지 않는다는 걸 그때 이야기했던 것인데 지금 와가지고 만약에 국민들한테 조국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좀 선수교체 타이밍인 것 같고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신께서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랑 일하실 때 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문재인 그 당시 수석이 아니면 실장이 공격을 받는 지점이 있으면은 예. 그게 뭐 개인의 비리겠습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책임을 지라는 야권에 그 당시 공격이 들어오면은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장 문재인 그 당시 수석과 일하고 싶겠지만은 놓아주는 모양새를 취했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소한의 비판만 받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이제 살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다시 온 돌아올 수 거거든요. 있었던 저는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실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조국 수석을 아끼는 건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서 더 정치적 내상을 입게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실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은 또 조금 다른 반응이 나오긴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퍼지니까 여당에서도 대국민 사과를 내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 잘못을 하고 사과는 여당이 하는 모양새가 좀 어색하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색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집권 여당에서 사실은 이 정도까지 진정성 담긴 워딩으로 사과문을 낸 게 거의 없었던 것 예. 같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거의 처음이나 다름없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만큼 이번 사안을 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청와대가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해외 순방 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G20 정상회의 참석 때문에 결국 이제 국내를 비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이었다면 일단 올스톱 해놔라. 내가 들어와서 조국 민정수석이나 직접 대면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내가 판단하겠다. 잠깐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고요. 여당 입장에서 그렇게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하고 운명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여당에서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악재에 서둘러서 여당이 좀 대하는 좀 국민께 뭐 죄송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라도 좀 표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판단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해찬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오늘 있었던 이야기 중에요. 뭐 조국 수석에 대한 경질 요구는 야당의 정치적 행위다 이 이야기도 있었고 다 책임지기 시작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책임져야 하나 우리 당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매번 책임질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보세요. 뭐 우리가 이제 법적 책임과 이제 정치적 책임을 구분한다고 하면요. 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 선출직입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는 전당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 역치라고 할까요? 그게 좀 더 높습니다. 예. 그 정도의 과오가 아니면은 물러나라는 얘기 쉽게 못 하죠. 예를 들어 뭐 공천 파동이 났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게 아니면은 그런데 지금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임명직입니다. 예. 임명직이고 무엇보다도 참모 조직에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체된다고 해가지고
어떤 연속성에 있어가지고 문제되는 정책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아무리 조국 수석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민정수석 할 사람 정도는 제 생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보면은 만약 이번 정부에서 조국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다라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상황일 거라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갈수록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총리까지 지내신 분인데 이런 기반 상황들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겠죠. 근데 아마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교감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시간을 끌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대통령께서 우선 귀국하셔야지 이걸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찬 대표가 좀 내가 비난받더라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밝힌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당 상황이 참 어려워 보이는데 이해찬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잖아요. 좀 두 분께 점수를 묻고 싶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부탁드릴게요. 전한 75점? 75점. 네. 높은 점수네요. 이것도 낮으면 또 낮은 점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점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정치인들은 뭐 모든 게 지지율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한 10점, 15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해찬 대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당이 정치의 중심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했다. 그리고 청와대가 모든 걸 주도하는 방식에서 그래도 여당 대표로서 존재감 보이고 당정청 뭐 그 정책 협의나 조율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화하는 모습들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조국 민정수석 문제에 대해서 당 대표가 먼저 정리하려고 나서는 모습, 예. 먼저 우리가 매를 맞더라도 먼저 나가서 우리가 매 맞아주겠다고 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려고 했던 점에서는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의 이제 철학 중에 우리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 하나 딱 있다면은 예. 하나만 잘해도 대학 간다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학 못 갈 것 같아요. 저렇게 되면 지금 그 하나 잘하는 게 뭔지가 돌출되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히려 이해찬 대표 당선되기 전에는 이해찬 대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 그러면은 박력 있게 과거에 그 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 시절에 보였던 것처럼 강한 리더십. 강한 리더십으로 야당과의 전선을 구축해서 오히려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로 보는데 예. 반대로 이제 김 선생님 말한 것처럼 오히려 이제 청와대와 이제 정책적 이슈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영역을 넓히려는 시도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원래 잘하시던 영역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보였던 그 존재감만큼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저는 그래서 그걸 앞으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점수는 몇 점 정도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대학은 못 갑니다. 어쨌든 확실히 제가 봤을 때 지금. 그건 너무 박한 평가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꽃탈배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 꽃탈배들 이름 쫙 한번 나열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만큼 그래도 존재감 있게 움직인 꽃탈배가 있나요? 가장 빛나는 꽃이네요,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 중에서는 그나마 이해찬 대표가 다 같이 대학 못 가는 나름이에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교육부 총리 하실 때 그 하나만 잘해서 대학 간다는 좀 실패한 걸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꾸로 대통령께서는 제가 이 평가를 또 굳이 얘기하면 대통령은 대학 예. 잘 가셨어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북한 문제나 안보 문제 이런 걸 해가지고 이 정부의 어쨌든 평화라는 단어 자체를 예. 정권의 이제 그 집권 이념으로 삼은 것 자체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제가 굳이 또 평가라 그러면은 예. 그분은 대학 간다라고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저는 확실하게 이제 이해찬 대표도 그러면은 정부에서 안보나 이런 평화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한 네. 축을 구성했으면은 이해찬 대표 다른 축을 하나 구성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상황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요. 당내 개파주의를 청산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얘기를 정리를 해드리면 개파 청산하자, 개파는 없다, 개파 경고한다. 개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 또 뭐 얘기를 하세요. 불러서 같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예. 당에 이제 개파가 없지. 친박이 어디 있어? 친박은 없어. 구친박만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로 친박계 쪽에 약간 좀 무게를 실으신 분들, 친박계 의견을 좀 더 많이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이미 당에는 개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거꾸로 다른 쪽에서 바라보면은 친박의 그동안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목소리 크게 세우고 있는 것도 분명하고, 예. 또 박 전 대통령과 일정하게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책임을 지지 않은 것도 분명하고요. 그래서 그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정리를 하자 그러면 뭐 잔류파와 복당파, 구친박계 잔류파와 그냥 복당파, 뭐 하여튼 되게 애매하게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친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좀 문제가 있기는 해요. 예.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이미 정치적 탄핵 당했고 구속돼 예. 있는 상황에서 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런 면은 맞지만 실존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고 탄핵도 부당했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는 것도 있죠.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복당파에 대해서
그때 당신들은 탄핵에 다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몰아세우는 것도 분명하고 그런 식의 개판은 제가 볼 땐 분명히 있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걸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인가요? 뭐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제는 이런 프레임으로 자꾸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니까 이런 프레임을 자꾸 지우려고 하는 거죠. 뭐 요즘에 반문진 그 연대인가요? 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프레임을 그쪽으로 전환하면 지금 뭐 당내에 있어서 보수 통합론이나 이런 것들이 예. 좀 힘을 받고 이것저것 우리 당에 뭐 개파도 하나도 없고 이제는 단일 대우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보수 단일 대우 만들고 뭐 반문 대우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프레임을 끌고 가다 보면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다 당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 레토릭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홍준표 전 대표가 SNS 정치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뭐 물론 SNS 발언이 다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당의 친박과 비박만 있을 뿐 중립은 없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별 의미가 있는 얘기 같지는 않고요. 그냥 네. 자기 이제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이나 아니면은 홍준표 전 대표도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친박과 비박이 이제 있는데 친김은 없고 친홍은 없으니까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표 시절에 이제 사실 친홍으로 분류되는 세력이 조금 구축이 됐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구친박 중에서 약간 이제 진박으로 분류돼 가지고 그 다음 공천이 보장받기 좀 어려웠던 네. 분들이 적극적인 친홍 행위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조직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은 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문법으로 이제 이걸 해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고, 그래서 친박 비박을 벗어난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이제 홍 전 대표의 생각인 것 같고요.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쯤까지 됐는데 본인은 전당대회 후보군으로 거론도 안 되는 것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분은 지금 애초에 정치에 들어올 때 굉장히 뜸을 많이 들이고 들어오셨어요, 보면은. 네. 그래서 많은 뜻을 가지고 호사가들이 예측하기로는 비대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비대위도 사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맡게 된 거거든요. 네. 거의 6개월 가까이 맡게 된 것인데, 이걸 바탕으로 성과를 바탕으로 전당대회나 아니면 나중에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고, 지난번 인터뷰 한번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정치권에 들어온 이상 나도 이제 역할이 계속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다음 역할이 뭐겠습니까? 전당대회 의미 있는 역할로 거론이라도 우선 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김병준 의원님 입장에서 뼈아픈 부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성과가 지금 부족하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요, 복당 추진 발언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손학규 대표가 가장 심기가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게 서로 싫어하는 사람끼리 좀 닮는다고 전원책 변호사한테 이상한 것만 좀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하고 어떻게든 연락이 닿은 분들이 있긴 있어요. 바른미래당 의원 중에요. 네. 근데 뭐 그냥 선문답처럼 뭐 나중에 보수통합 같이 행보 같이 합시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뭐 예.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동지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이런, 그러니까 정치적 문법이라는 건 사실 적응하기 좀 어려운 게, 다들 안 되는 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바른미래당에 있는 지금 보수 정치인 중에 네. 보수 통합에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보면은 하다못해 유승민 대표 같은 분도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이 되고 정책 노선이 조금 더 이제 개혁 노선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거의 1년째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안 하겠다고 비슷한 문법인데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병준 위원장께서 뭐 이게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 똑같은 말 하잖아요. 보면은 바른미래당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신당 창당하겠다 이렇게 예.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건 언론에서 희화화돼 가지고 뭐 신당 창당을 어떻게 전원책 변호사가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김병준 위원장도 지금 그렇게 할 동력 자체를 만들기는 어렵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밖에서 보였을 때는 같은 의견이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손학규 대표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예.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쾌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바른미래당이 먼저 쪼개지는 상황으로 자꾸 분위기가 몰려가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들 보면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단 말이에요. 예. 본인이 뭐 단칼에 거절하거나 아니 자유한국당은 전혀 개혁한 보수 개혁 세력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는 것도 분명하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약간 좀 자신감이 붙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수는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거나 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문제라든가 또 민주당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하는 국민적 비판 여론들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자유한국당으로 자꾸 눈이 쏠리고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잖아요. 오히려 조금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뭐 눈덩이를 자꾸 굴리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더 굴리다 보면은 결국 바른미래당이 우리한테 오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자꾸 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저쪽의 명분은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명분은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예. 장법으로 자꾸 가니까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 언젠간 휩쓸려서 회오리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두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뭐 더 하실 말씀 근데 정계 없으신가요? 개편이라는 네. 건요, 이 동력이 생기는 지점들이 몇 개 있는데요. 최근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뭐 2, 3%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동력이 생기는 어려운 것이 그 과거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당시 통진당이랑 예를 들어 후보 단일화라든지 이런 논의가 진행될 때 기존 논리가 뭐였냐면은 합치면은 이긴다예요. 예. 합치면 이긴다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이제 수치가 올랐다고 하지만은 저기 제시된 그래프만 본다 하더라도 더해가지고 아직까지 민주당보다 높아진 지점은 안 나왔습니다. 예. 보면은 그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플러스 정의당보다 더 높아져야지 그 동력이 강하게 발생하거든요. 예.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합치면 이긴다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 바른미래당 내 인사들한테도 보면은 뭐 도교가 있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예, 뭐 지역구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런 동요가 생긴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